그 세 번째 시집인 수묵화처럼 사는 나무처럼을 출간한 시인이면서 제가 전업 투자를 통해서 거의 20년을 살아오면서 사구강 기법이라는 증권책을 예전에 발간한 을매 정상조라고 합니다. 오늘 두 종목을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한국알콜이라는 기업인데 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알콜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주주 리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업이 우량함에도 주식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해 보면 페인트에 신나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페인트를 지울 때도 신나로 지우고 그것처럼 이 반도체를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을 도포를 하고 지울 때는 한국알콜에 있는 초고순도 에탄올, 초고순도 초산에틸, 아세트산 이런 거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 반도체의 어떤 소재 산업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한국알콜 계열사 중에 너무 기가 막힌 퓨릿이라는 회사가 상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대주주 리스크가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본전이 대박이다. 본전할 수 있으면 주식은 좋은 곳이다 해서 너무가 같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놨던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알콜은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7.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기 행동을 할 때는 보통 보면은 9%에서 11% 정도 지분을 확보했을 때 이렇게 배당을 요구하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10% 이상 사는 것은 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도 팔아야 되니까요.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투신하고 금융투자에서 주식을 거의 한 20만 주째 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누구도 사실은 이 주식을 20만 주 살 어떤 이렇게 투자 주체가 있다면 트러스트 자산 운용 외에는 다른 누가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1% 이제 공시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5% 정도 되면은 9% 10% 이제 도달을 하면 올 연말쯤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년도 5% 이상이 된 지분 상태에서 감사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선임을 요청을 해가지고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과 소액주주가 연합하자고 하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는 우리는 긴 흐름으로 간다. 올해는 이제 이렇게 이사를 선임을 하고 선임하는 걸로 만족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배당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주주 리스크도 이제 마감하는 때가 와간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장회사 퓨릿이 이제 상장 신청을 언제 했냐면 4월 11일 했습니다. 상장 승인은 늦어도 3개월, 진짜 늦으면 4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8월 11일이 4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장 승인이 조만간 나지 않을까. 워낙에 실적이 좋은 회사고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장이 안 되면 이 상장이 다른 회사 상장한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또 물적 분할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신디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신디프가 이제 퓨릿으로 이름이 바꿔졌는데 원래 이 회사가 우리 생각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엔진 오일을 가져다가 다시 고순도로 정화해가지고 엔진 오일로 팔아먹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국알콜에서 인수를 할 때 70%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0% 지분은 기존 대주주들이 갖고 있겠죠. 왜 한국알콜에서는 이걸 인수를 했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폐기물이 반도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그 사용했던 그 원료 같은 것을 다시 고순도로 폐기물을 가져다가 고순도로 이렇게 정제를 할 수가 있고, 또 포토레지스트를 세정할 때 쓰는 EEP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제해서도 이렇게 폐기물을 갖다 정제해서 고순도로 만들고 또 합성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알코올은 적어도 반도체 이제 한국 알코올이 그 알코올을 통해 초산 에틸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ENF 테크놀로지도 실질적으로 그 계열사고, 또 그 외에도 불화수소 회사 뭐 반도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도체 폐기물을 가져오면은 이것을 고순도로 이제 정제를 해서 명실공히 기가 막힌 기업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한국 알코올로 인수될 때, 그러니까 그 기존 대주주한테 3년 이후에 상장하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별로 그렇게 실적이 얼마 안 되던 것이 올해 뭐 작년도 영업이익이 130억까지 증가를 했고 재작년도 90억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을 인수하는 내내 증설을 했어요. 그 강장 이렇게 정제하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탑이거든요. 탑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순도로. 그런데 1공장 지었고 2공장을 작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30% 이상씩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완성을 했고, 또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2차 전지도 이런 부분에 폐기물이 나오고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나온 부분을 정제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주식 봐서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들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물량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그 이런 쪽에 양대 회사가 있습니다. 진짜 큰 회사가 재원산업이라고 있어요. 이 재원산업을 이해를 해야만이 퓨리시의 가치를 이해할 것 같아서 재원산업 뉴스를 몇 가지 것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래 그 공장을 인수를 해갖고 1공장은 PGMEA를 정제하는 회사입니다. PGMEA를 대부분 정제하는 것이 1공장이고 2공장은 EEP를 합성도 하고 정제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PGMEA는 여기는 재원산업의 뉴스에 나온 겁니다. 재원산업. 퓨리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반도체 시너로 제조되는 EUV 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강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묻은 강광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노광 공정에 들어가기 전 웨이퍼에 바르면 광광 물질을 더 적게 사용하더라도 고루 펴지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 PGMEA가 통신 세미컴 같은 데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때 원료의 약 한 70%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전량 뭐 일본에서 아주 고순도는 다 수입해 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PGMEA를 최근에 고순도로 정제를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99.999% 그러니까 9가 5개가 있어야 EUV 공정에 사용하는데 재원산업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을 초고순도로 제조하는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퓨리 같은 경우는 어쩌냐? 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신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 폐기물을 갖다 정제를 해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재원 산업보다는 순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어떤 재생해 갖고 뭘 팔면 원래 신제품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엄청나게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2차 전지 공장이 지어지면 이런 유기용제의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기용제를 처리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재원산업하고 퓨리뿐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또 다른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국내 PGMEA 순도를 높이는 정제 기술이 있었지만 단 전 단계 PGME를 PGMEA로 합성하는 기술은 없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퓨릿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99.999% 있잖아요. 네. 이 합성하는 그 합성에 대한 공장 있잖아요. 신규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기술을 발표한다든가 뭔가 이런 영역이 생겨나지 않을까. 지금은 정말 이 퓨리 상장에 대해서도 이 담당자나 모두가 입을 닫고 있고 뉴스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PGMEA라는 것이 프로필렌 글로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에탄올, 아세트산 이런 것이 이제 얼른 말하면 초산 에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원료들이 그러니까 한국 알코올에서 만드는 원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PGMEA와 에틸3 에폭시 프로피로네이트 이거보다 EEP라고 합니다. 여기도 에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에틸렌 이게 뭐냐면은 EEP는 뭐냐면은 포토레지스트를 세정하는 때 사용하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다 발라가지고 이제 노광 공정을 거치고 나면 그걸 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폐기물을 가져다가 고순도로 정제해갖고 다시 파는 회사가 퓨리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PGMEA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EEP가 반도체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퓨릿 그 상장 공시에 대해서 이렇게 상장 뉴스로 나온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지켜봤는데요. 공장을 1공장도 계속 증설을 했고 2공장도 마지막 그 탑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정제할 때 가장 큰 탑이 중요한데 그 탑을 아주 작년도 말까지 아마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퓨릿은 아까 이야기한 에틸3하고 에톡시 프로피오네이트 EEP하고 뭐 그 외에도 많이 만듭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PGMEA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EEP하고 이 두 가지 것을 만드는데 재무제표상에는 EEP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그냥 제품을 떼어다가 남한테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EEP하고 PGMEA 매출을 그냥 똑같이 모아갖고 그냥 재무제표상에 EEP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EP만 생산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PGMEA하고 EEP가 반절 정도씩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삼성 SDI, SKC, LG화학, 동진시행미컴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장을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EEP는 뭐냐면 합성도 하고 정제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물을 갖다가 정제해서 고순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GMEA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폐기물을 가져다가 고순도로 정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제탑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정제탑이. 그래서 작년 내내 1공장을 이렇게 이 탑을 증설하는 것이 작년 내내였고 또 이 2공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이런 부분들의 정제탑이. 멋있네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TSMC인가요? 요즘에 네. 엄청 그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모주하고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그런 것에 비견될 만큼 진짜로 뛰어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반도체도 할 수 있고 2차 전지도 네.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공시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PGMEA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이 PGMEA에 대한 특허는 누가 갖고 있냐면 한국 알코올의 계열사인 ENF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신디프를 네. 사갖고 이름이 이제 퓨리시로 바꿔진 거죠. 네. 여기에 그래서 PGMEA에 대한 특허를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면 등록 일자가 2010년도 1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연구를 했으면 이제 99.999 뭐 정도가 이제는 연구 개발했다, 완료됐다 이런 것이 나올 정도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상장할 때는 누구나 없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EEP 합성과 폐기물 정제 이것은 원래부터가 퓨릿이 갖고 있던 특허입니다. 신디프가. 그러니까 이것은 2019년 12월 27일 날 이 특허가 공개된 것입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이 99억이었는데요. 2022년도 영업이익이 142억. 와. 제가 생각에는 5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도 넘어가지 않을까. 와. 한 200억 이상, 많게는 300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무조건 상장되겠는데요. 그러죠. 이건 뭐 네. 무조건 상장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 한 가지 보시면 여기 보면은 EEP라고 해서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PGMEA 플러스 EEP를 이렇게 밑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알코올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초산 에틸 뭐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 뭐 이렇게 워낙 테마가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EUV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불화수소인데요. 불화수소는 ENF 테크놀로지 계열사에서 하고 포토레지스트 원료도 ENF 테크놀로지 계열사에서 하고 아까 이야기한 PGMA하고 EEP 이것은 퓨릿에서 하고 초고순도 아세트산 이것도 반도체에 들어가고 초고순도 에탄올 이 부분도 반도체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자 지창수 회장이 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1997년도였는데 1998년도 미국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 들여서 산 게 있고 막 35억 정도 들여서 산 게 있는데 이 뉴스가 그때 나올 때 요즘에는 지창수 회장에 대한 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뉴스가 나올 때 뭐라고 나왔냐면 주상복합 아파트 그때는 9채를 사는데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20채를 주상복합 아파트 밑에 20채를 통째로 사는데 뭐 얼마 들어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제가 이 금액들을 봤을 때 추정하건데 12억 가지고 9채를 살 수 있었었고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35억 가지고 20채를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있잖아요. 직접 하도 궁금해 갖고. 근데 이게 그 미국을 사셨네요. 한국을 사신 게 아니고. 예. 이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직접 사람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오게 한 겁니다. 아, 진짜요? 이게 아파트가 한 채에 54억에서 한 76억까지 간답니다. 지금 현 시세가. 지금 현 시세가.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은 뭐 9채하고 20채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를 갖고 있으니까 상가는 12억에 산 것이 뭐 120억이 갈지 몇 억이 갈지 그것은 이제 추정할 뿐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창수 회장이 미국에 가갖고 부동산을 산 것이 한 4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주주가 2017년 그때가 지창수 회장이 샀던 것이 1998년도고요. 2017년도에 하와이에 엄청난 빌딩을 산 것이 540억을 들여서 산 게 있습니다. 야.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160억, 110억 이렇게 큰 구찌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게 주소지를 다 추적을 하고 어찌 보면은 그 재무제표 안에 있잖아요.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이 빌딩 이름들이. 그런 부분하고 이런저런 다 추정을 한 건데 해리치안과 프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항도 아니고 한국 알코올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 저기 어디예요? 하와이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또 이렇게 가데나
이렇게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한나는 160억, 110억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빌딩을 갖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주차 빌딩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오스틴에 이런 조그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이 뭐 직접 이 주상복합 이 주소지를 가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하와이 호놀룰루에 한 540억 정도 2017년에 들어서 이걸 산 건데 뭐 지금 아무리 먹어도 1,000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와.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 알코올 공장입니다. 울산 공장. 그리고 이게 한국 알코올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요. 울산에서 강남 지역입니다. 여기만 재개발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 업자를 한번 보내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장부가액으로 40억인가 잡혀 있는데 약 한 1,60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까지는 저는 뭐 내가 추정뿐이 못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알코올이 미국 부동산을 약 한 900 몇십억 정도 순수 매입한 돈만 해서 900 몇십억 하니까 이게 뭐 적게 보면은 뭐 3천억을 할지 많게 보면 5천억을 할지 1조를 할지 이런 것은 솔직히 추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최소 한 1,500억 이상 가지 않을까. 이게 아마 두 개 다 합해도 장부가액이 100억 넘을란가 말란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맨 초창기에 그 장부가액에서 한 번도 자산 재평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계열사들 있잖아요. 계열사.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화성 동탄인가요? 거기에 있는 이 공장하고 여기 이제 한국 알코올, ENF 테크놀로지, 한국 알코올, 퓨리 뭐 다 들어와 있는 이 공장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디프가 있고 무슨 양식장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는데 왜 이런 분석을 한국 알코올을 해드렸냐면 퓨릿이 상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장해온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 ENF 테크놀로지 주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치를 못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한국 알코올이다 보니까 한국 알코올이 퓨릿을 69.96%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하고 나면 지분이 한 50% 정도 남지 않을까. 이제 좀씩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 퓨릿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막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유기용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2차 전지부터 막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하고 또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도 엄청나게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놈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99.99 있잖아요. 합성까지 한다고 발표하면 이거 주가 퓨릿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기업 소개해 주실 때마다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기업 소개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 알코올을 사야 되는 거예요? 퓨릿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퓨릿 무조건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되죠. 무조건 공모주. 근데 공모주 청약하고 우리나라 보면 떨어지지 않나요? 이거 떨어져도 덮어놓으면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2배에는 뭐 갈만한 그런 영역이 되니까 제가 풀이를 하고 있지 퓨릿이 그런 가치 그런 어떤 가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보다 훨씬 더 갈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니, 공모하고 좀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알면 또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이제 상장할 때 2배가 할지 지금은 더 배수가 늘어났거든요. 사람 신청해가지고 받으라는 거죠. 그죠? 공모주 청약 받는 것이 받으면 이런 주식은 진짜 공모주 청약 받는다는 게 엄청 이렇게 이런 주식이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 한국 알코올은요? 반도체의 기본이 뭐냐면 그러니까 초산 에틸은 뭐 플러스 뭐냐면 아제트산 플러스 에탄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에는 초고순도 아세트산도 들어가고 초고순도 에탄올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탄올이나 아세트산을 이렇게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아주 이게 막 다른 막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알코올에서 이걸 초고순도로 만들어서 초산 에틸을 만듭니다. 그러면 초산 에틸도 초고순도로 만드는 이것이 반도체 기본 산업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 한국 알코올인데 네. 한국 알코올 주가가 뭐 대주주 리스크로 다 안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 알코올주들 전부 다가 역배열 저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스톤 자산운용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지금 현재 투신에서라든가 이렇게 금융투자 이런 거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기타법인 사는 거 이건 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8점 몇 프로, 9점 몇 프로 되는데 여기서도 보통 이런 회사들이 9% 이상이 되면은 행동주의 펀드라고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주주 소환을 이제 보내고 해서 배당을 어떻게 달라든지 하게 되면 또 주식이 급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퓨리 상장만 하는 것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이 퓨리이 무슨 회사인지 네. 모르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없는데 상장만 하더라도 굉장한 가치가 있고 여기서 번전할 수 없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버냐는 나중이고 저는 항상 번전할 자신이 있으면 주식은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퓨리 상장해갖고 올 연말 안에 이제 그게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는데 설마 이 가격에 번전 못하겠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퓨리 상장. 네. 공모주청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ST인가요? 네. 네. 제가 이제 ST에 대해서는 네. 특허를 한번 싹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왜냐면 저는 사실 다들 공업수소 어닐링의 장비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게 어떻게 상용화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EUV 이 3나노, 2나노에 오면서 기존의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어디에서 사용하던 다 우리나라의 그 다이싱이나 이렇게 식각 장비는 다 레이저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레이저 플러스 플라즈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2016년부터 이 부분에 기술 개발을 해서 아직도 그 상용화가 뭐 이렇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 주식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었냐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이 부분이 비밀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연말이나 돼야 그 국책과제가 끝나는 올 연말이나 돼야 뉴스를 내보내라든지 어떤 결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ST를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직접 기업 탐방을 갔던 자료를 나중에 받았는데 한 6월 달쯤에 받았는데 이들은 3월 달에 직접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나처럼 분석하는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도 잘하시잖아요. 그러긴 하는데요. 네. 주식은 진짜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벌어요, 돈을. 왜 잘 버냐면 첫째는 이렇게 인맥이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CEO를 잘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의문이 생기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업을 탐방을 해도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갖고 만나는데 아주 고위직을 만나도 이제 대표이사를 만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분석이 돈이 아니고 정보가 돈인데 먼저 정보를 선점해본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이 ST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ST가요. 왜 맨 처음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왜 분석을 했냐면
ST가 S파워 테크닉스를 팔아가지고 하한가가 갔는데 그러면 내가 CEO라고 생각해보자. 주식이 하한가 갔어. 갔다면 그거 왜 팔겠어요? 주식 하한가 갈지 뭐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ST는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도 SK 하이닉스의 요청으로 2019년이라든가 2020년도부터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 EUV 그 반도체 장비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여기서 테스트를 해줘야지 이 장비를 상용화 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S파워 테크닉스를 그냥 팔았겠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지 않을까? 다들 있지 않습니까? S파워 테크닉스는 지갑을 팔아버렸다. 돈 지갑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팔아놓고 하한가 갔을 때 대주주가 어떻게 했냐? 위에서 자기 회사 망할 것 같으면 왜 대주주가 주식 사겠냐? 샀어요. 샀는가 안 샀는가를 보면 안다. 대주주가 주식을 엄청 샀고 자사주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S파워 테크닉스를 매각하고 조금 있다가 전환사채 100억에 대한 콜옵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행사 날짜가 다가왔어요. 행사 전에 악재가 나와버리면 콜옵션 행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일정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콜옵션 행사 전에 S파워 테크닉스 매각해서 하한가.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니까 자사주 매수, 대주주 매수. 행사 못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 전환사채 100억에 대한 풋옵션을 5월 14일 날 행사했는데 행사하고 나니까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런 식의 막 이렇게 반복됐을 때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가 지금 파이널 테스트가 6월 말까지이고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 6월 말 되면 알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호재가 나올까요? 악재가 나올까요? 알 사람 다 알면은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기업들은 있잖아요. 호재 발표 전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점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영역이 프로들의 영역이고 진짜 이제 장기 투자해서 나는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 주식 투자해갖고 손해났다고 누구 원망할 것 같으면 절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30분 차트를 띄워놨는데 급등락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급락하면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영역에서는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누군가는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수할 때도 이런 급등락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역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2대 주주가 박윤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윤배라는 사람이 원래 있잖아요. 7,000원 정도의 한 6년 전에 주식을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뭐 16,000원, 17,000원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그런 아까 이야기한 그 실리콘 카바이드 있잖아요. 전력 반도체 제조 기술에 이쪽에도 같이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SK 하이닉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가 상용화되고 있는 걸 보면은 상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6, 7년간 계속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S파워 테크닉스가 때문에 하한가 가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S파워 테크닉스. 그런데 S파워 테크닉스를 여기 매각한 이야기를 쫙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S파워 테크닉스가 있잖아요.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는데 6인치로 가야 됩니다. 근데 4인치로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은 4.6인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인치로 지금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SK 실트론입니다. SK 실트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라 관련 반도체 부분보다 내가 분석해 보니까 훨씬 진입 장벽이 높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인치로 가면서 이것은 뭐 거의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ST 입장에서는
4인치로 머무를 수도 없고 6인치로 가야 되는데 투자 금액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주거니 받거니 해서 SK 하이닉스는 이곳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받는 게 있으면 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다 팔고 나서 어떤 받는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방막 반도체 웨이퍼 비접촉식 표면 연마 절단 기술 개발 이게 한국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제과제 50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국제과제 이제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이게 한국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거든요. 여기하고 공동으로 특허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요 초방막 반도체 웨이퍼 비접촉식 이게 이제 여기서 비접촉식 표면 연마 절단 기술 개발 이게 이런 것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웨이퍼 지금 현재 우리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 테크닉스 같은 데서 다 지금 레이저로 지금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저 절단 기술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또 뭐냐면 QMC에서 하는 내부 절단 기술하고 펜토초 레이저라고요. 라식 수술할 때 있잖아요. 미시하게 자르는 이런 거. 그 펜토초 레이저 기술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라즈마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런 레이저 기술의 특허가 2021년도에 다이싱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초막막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웨이퍼 이송하는 측정용 테스트 뭐해서 특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 가속 기술 개발 중에 마크레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하고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이싱 장비에 이 두 가지 것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적용이 되냐면 그 반도체에서 구멍 뚫는 거 있죠. 네. 구멍 뚫은 거, 식가갈 때 깎아내는 거, 그 다음에 자르는 거.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레이저로 됐습니다. 지금 레이저로 하면 이 표면에 불이 먹어버려가지고 불량이 나버리니까 네. 이 부분을 플라즈마로 해서 플라즈마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EUV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사용해서 다 공정을 하는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을 하면 엄청난 속도로 빨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3억 국제과제를 해갖고 이건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2019년에 있잖아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뉴스가 나와 있어요. 플라즈마 물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산업체와 유관기관과 공동 개발했다. 그래갖고 K스피드라. 그래서 이것이 소프트웨어 반도체 공정에 필요시 계산 시간을 100배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여기서 유관기관이 어디겠습니까? 같이 공동 연구한 데가. ST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나와요. 반도체 후공정이 2019년에 나온 뉴스예요. 후공정에 웨이퍼를 절단하는 웨이퍼 다이싱 공정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레이저나 휠이나 다이아몬드 톱으로 웨이퍼를 절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이싱 장비는 일본 회사가 거의 독점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EUV 공정에서는 플라즈마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플라즈마로 웨이퍼를 자르는 플라즈마 다이싱을 개발했고요. 내년도에 양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굽니까? ST입니다. ST.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식 담당자하고 제가 4월 6일 날 통화한 내용입니다. ALD 장비를 국회과제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35억으로 수령했는데 ALD 장비에 대해서는 왜 고압수소 어닝 장비만 언급이 있고 이게 없냐 그랬더니 그 국제과제는 최종 끝나는 시점이 2023년 말까지다. 비밀 협약이 진행되는 과제로 그 부분에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다. 연말이 지나면 공시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장비가 뭐 가능성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눈에 잡히는 게 없었어.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EUV 공정의 장비 기술은 ST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옛날에 프로드인가요? 그 장비, 프로브 장비 계열사에 지금 현재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사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장비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접촉식 있잖아요.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가 이게 특허가 났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EUV 레이저 플라즈마 비접촉식 다이싱 국제과제로 주관사로 특허가 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장비는 개발되었지만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스를 못 내보내고 있다. 최근 특허가 2023년 6월 2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다이싱 장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웨이퍼 다이싱 장치 해갖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쭉 설명이 있는데 이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요. 레이저 다이싱 및 플라즈마 다이싱, 각각 레이저 및 플라즈마 다이싱을 이용한다 해갖고 여기 보면 마크레스라고 써져 있죠. 네. 플라즈마.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재 기술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적용되면 엄청난 속도로가 빨라지면서 이런 불량률이 엄청 개선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PD 시스템 해가지고 또 이것에 보면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 해갖고 이 다이싱하는 장비를 이렇게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국제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차세대 디바이스용 다성분계 물질 증착을 위한 고성능 패치식 패치 타입 ALD 장비 개발입니다. 이게 아마 70억입니다. 총에서. 네. 2023년도까지 국제과제가. 그래서 달라스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제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이제 특허가 2023년 5월 9일 날 나온 특허죠. 이제 금속 산화물을 어떻게 고압으로 열 처리해서 이렇게 증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 보니까 고압 열 처리 이 얼른 생각하니까 고압 수소 어닐링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특허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국제과제하고 이름이 똑같죠. 패치식 타입 ALD 장비 개발. 그 기술은 금속 산화물 반도체층 상의 금속 산화물 원자층 ALD에 의해서 제공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산화층 뭐 이렇게 해서 ALD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렇게 또 특허가 난 게 있는데 원자층 증착 장치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과제 보면은 원자층 증착법에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ALD 이 기체 분자 간의 뭐 이런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이런 쭉 ALD에 대한 그 시스템 이런 이야기가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그 6월 1일 날 있잖아요. 독립 리서치라는 데서 유튜브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특허 부분에 대해서 압력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퀘츠 압력용기 안에 석영 유리로 된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퀘츠 석영 유리가 깨지지 않는 것이 기술의 특허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주식 담당자는 퀘츠 부분은 이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완제품을 납품해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라미네이팅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강화 유리 있지 않습니까? 강화 유리를 제조하고 강화 유리를 더 강화시키고 하는 이런 특허가 최근에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퀘츠하고 연관이 된 줄 알고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열처리 시스템 해가지고 특허가 2022년 6월 2일 날 나온 것 중에 여기에 보면은 고압수소 어닐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야기로 해서 막 대부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복합 열처리 시스템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적외선 히터용 뭐 면상 발열체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2022년 5월 18일 날 나온 특허를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증착이나 어닐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날 이렇게 나온 기관 처리 장치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열처리 장치는 고속 열처리와 고속 열세정 그리고 고속 열화학 증착 등으로 열처리를 위한 장비다. 유리기판의 열처리 공정 중에 하나는 유리기판이 웨이퍼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어닐링 공정은
유리 기판상에 증착된 비정질 실리콘 폴리시콘에 결정화시키는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도체 챔버, 여기에서도 보면은 고온 고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대부분의 특허나 일이 다 고온 고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서는 ST의 공정은 지금 현재 산화막 공정이기 때문에 800도에서 900도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HPSP는 금속 배선 공정이기 때문에 400도 이하에서 하는 것이고 압력은 여가 30기압 이상 여기는 25기압 정도로 하는 왜냐하면 이게 금속 배선 공정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있잖아요. 기업 탐방을 해서 저한테 6월 달에 왔던 자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주식을 하는가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번의 이제 기업 탐방을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고압수소 어닐링. 우리의 궁금증이요. 여기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걸 갔다 오고 너무 놀래갖고 사람들한테 막 이 자료를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 에스파워 테크닉스 하한가 때문에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죠. 저 혼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PSP는 반도체 공정 중에 금속 배선 공정 수소 어닐링을 납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HPSP는 고압 어닐링이 75매 6시간 걸린다. 근데 ST는 지금 현재 뭐냐면 아까 금속 산화 공정이고 두 번째는 3시간에 100매를 처리하는데 지금 120매를 계획을 잡고 120매 처리하는 걸로 잡고 있다. HPSP는 600도에 20기압, ST는 900도에 30기압 이상 40기압까지 공정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훨씬 기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를 더 좋은 기술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용고 특히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HPSP 특허 리스트를 전부 모니터링했다. 방어 특허와 특허 회피를 통해서 특허 이슈를 해결된 상황이다. 특히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진행해서 이상이 없다. 압력 용기 인증을 받는데 1.5년에서 2년 걸리는데 여기 제품들은 가압 큐어나 기존의 오클레이브 장비를 하면서 전부 압력 용기 기반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압력 용기 인증을 다 받았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쭉 써져 있고요. 이제 아무도 공개되지 않는 이야기가 삼성전자하고 계약건입니다. 공동 개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왜 ST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냐? 금속 산화 배선 공정은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하고 랜드 프레시가 중요한데 랜드 프레시는 산화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어닐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00에서 900도로 처리하는 것과 30기압 이상이 처리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기업이 ST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SK 하이닉스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ST하고 공동 개발 계약을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독점 납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독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보면 네오콘 장비에 대한 막 비전 이런 거 올해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될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시가 없어요. PCO 장비에 대해서도 한 150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공동이 이렇게 공시가 없어서 이런 부분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로브 장비라고 하는 것이 저도 참 희한했는데 왜냐하면 이 장비 자체를 여기서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삼성 계열사인 세메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메스에서 연간 850대 정도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프로브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회사에다가 이렇게 1년에 한 850대 정도를 납품하는데 그
중요 부품 한 1억 정도 가는 것을 납품받는데 옛날에 4군데 정도에서 납품을 받는데 이게 보안 사고가 터져가지고 새로 2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력사를 선택을 하는데 1차 평가에서 ST가 1위를 했단 말이에요. 2차 평가에서 이제 3분기 정도에서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EUV 장비 또한 에스파워 테크닉스처럼 SiC 반도체 만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ST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9년째 개발을 했고 특허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CMS하고 공동으로 뭔 장비를 출시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CMS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연간 3조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내는 회사거든요. 즉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CMS도 미래의 먹거리가 필요해서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5월 며칠 날 이렇게 탐방을 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전 하이닉스 요청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 부분에 있어 SK 하이닉스는 파이널 테스트가 6월 중으로 끝날 것 같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웨이퍼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2023년 6월 중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 파이널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하이닉스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같은 위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쭉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ST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 기업 자체가 미래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엄청 급등락을 하는데 진짜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주식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정말 자기 책임하에서 이 부분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 책임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금하는 영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보실 때는 미래가 밝다. 지금은요. 기술이 없지 돈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장비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 외에 엄청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실질적으로 EUV 공정 속에 들어가면 사실 기술이 없습니다. EUV 공정. 그러니까 EUV 공정에 아직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HPSP가 그나마 고압 수소 원일링 장비에 접근하니까 시가총액이 2조 몇천억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EUV 이런 장비 이 플라즈마 기술을 갖다가 2016년부터 9년을 맨날 빚내갖고 적자 내가면서 그렇게 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고압 수소 원일링이 어찌됐든 가시화 된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이만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그 인천공항 면세점의 그 입찰이라든가 그와 연관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왜 이런 방송을 하고자 했냐면 이런 관련주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현실을 모르더라고요. 네. 다들 뉴스만 보고 뉴스를 진실처럼 여기고 장기 투자하다가 주식이 끝도 없이 하락하니까 네.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건 주식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라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면세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면세점 관련 주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면세점이 굉장히 잘 되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본따서 면세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천공항 면세점의 총 면적이 약 한 24,000여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300평. 7,300평. 하이난 면세점이 12만 평방미터입니다. 12만요?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 그러면 몇 배인 거예요? 몇 배인 거? 12배?
아, 12배는 아니지만 어. 5배 정도는 되겠죠, 제가. 와, 그렇게 큰 거예요? 거기다가 어. 한국에 지금 아마 그 면세 한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고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하이난 면세점은 한 사람의 면세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 다 일로 가야겠네요. 그- 한국 사람도 여기 가서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음. 그 중국이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무엇을 했냐면 따이공이라고 있잖아요. 따이공. 따이공. 따이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람. 큰 손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우리는 큰 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각 사람이 다 이렇게 외국을 나서 면세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를 뭐 1,000명이면 1,000명을 모아갖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것이 따이공입니다. 이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따이공들이 코로나 때 엄청 한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따이공이 한국으로 와서 LG 생활건강에 가서 먼저 탁 찔러봅니다. 몇 프로 할인해 줄 거냐. 예전에는 LG 생활건강에 화장품이 그렇죠. 엄청 잘 팔렸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서 아모레 퍼시픽에 가서 설화수. 또 탁 찔러봅니다. 몇 프로 해주냐. 맞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몇 프로 해주는데 왜 니는 몇 프로 해주냐.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이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경쟁을 한 겁니다. 저가 한 푼이라도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따이공이 맨 처음에는 갔다가 대량으로 중국에다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한 35% 40%를 할인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41%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품을 갖고 갔더니 이 앞에 갖고 간 것보다 더 싸버려. 그럼 이 앞에 남아있는 재고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따이공도 가갖고 손해를 엄청 본 겁니다. 물건 가격은 둘이 경쟁하면서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중국 관광객이 와갖고 면세 상품을 사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따이공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막 계속 경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춰갖고 중국에다 계속 대량으로 풀었는데 가격은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물건이 처치 곤란한 만큼 재고가 쌓여버리고 안 팔려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거에 더 싸니까. 네. 환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중국에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이 굉장히 고급 화장품의 이미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싸고. 예. 그러면서 중국의 화장품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일이라도 제가 한국 콜마에다가요. 얼마 내가 화장품 발주해 줄 테니까 ODM. 얼굴에 따른 피부에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싹 적어갖고 한국 콜마에다 딱 주면 한국 콜마에서 그 요구한 대로 화장품을 딱 만들어갖고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이 적어서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는 만약 마사지 샵이 있다 그러면 중국 전역에 뭐 체인점으로 마사지 샵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다 한국 콜마에다 신청해갖고 10,000원, 20,000원에 만약 그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중국 전역에다 풀 때 10만 원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마사지 샵에서 만드는 화장품은 엄청 고급 화장품이 돼 있고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은 엄청나게 화장품이 좋음에도 그것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저가 화장품이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콜마나 뭐 그 외에 그 원료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하이난성에다가 이렇게 큰 그 면세점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면세 한도가 이러다 보니까 하이난성에 가서 사는 게 훨씬 싸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도 여기 다 입점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면세점이 정말 위기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가 더 큰 위기를 만들었냐면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면세점을 이렇게 입찰이 있었는데 이 한 번 사업자로 선정되면 10년간 사업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롯데는 탈락해 버렸어. 왜요? 롯데가 면세점이 엄청 큰데 신라 면세점, 그다음에 신세계 면세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면세점 이 세 개가 이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선정되면 10년이다 보니까 이게 막 출혈 경쟁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말 뭐 중국에서 뭐 대규모로 관광객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뭐 계속 적자나는 면세점 운영이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호텔신라라든가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이 상황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해도 10년이면 그런데 또 10년 입찰인데 내가 거기서 떨어졌을 경우 정말 그 이미지 타격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또 하다못해 면세점에 있는 또 제품이 또 백화점에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선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다단계 하이리빙이 있습니다. 하이리빙.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한국 콜마 같은데 OEM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납품을 받았고 엄청 비싸게 팔는데 하이리빙 같은 데에서는 엄청 저가에 팔아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만약 만들었다고 하면 12,000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주 유통 마진을 적게 붙여가지고. 저가 공세. 저가로. 그런데 제품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한국 콜마 같은 데서 뭐 아무리 주문자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저가를 하더라도 제품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아주 좋습니다. 막상 써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 잠식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장품 큰 회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꼭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 때는 공산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뭐 시장 경제의 원리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도 따이공들이 계속 와갖고 이렇게 구매 대응을 하고 있는 한은 앞으로 이런 경쟁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번에 나온 시집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렬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6월 18일 날 내가 시를 이렇게 우연히 지어가지고 6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집에 들어간 시가 있어요. 와. 이제 수레국화인데 이거는 시를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썼어요. 늘 가던 공원에 좀 뜸을 들였더니 못 본 사이 가지 않는 사이 청색이라고 하기에는 보랏빛 나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구나.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레국화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쓸까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이제 늘 흥얼흥얼 거렸던 그 신중현 작사 작곡의 그 70년대 가수 중에 김정미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나뭇가지 사이에 바람 불어가면 어디선가 들리는 그대의 목소리 저 산 봉우리 위에 움직이고 있는 하얀 구름 속에는 그대의 모습이 있네. 바람같이 날아 아무도 모르게 그를 지켜보며 날아가고파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연인이 같이 대화로 하기에는 참 희한한 노래 아닙니까? 나뭇가지 사이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선가 들리는 그대 목소리란 말입니다. 같이 대화하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고 또 저 산 봉우리에 움직이고 있는 하얀 구름 속의 그대의 모습. 뭔가 스케일이 좀 틀리잖아요.
그대 모르게 그를 보고파 나만 사랑하는지 알고 싶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쪽 천국에서 야, 너 나만 사랑하고 있어? 하고 지켜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가서를 토대로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아, 성경 아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딱 생각나서, 아, 그러면 이 수레국화가 활짝 핀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곳에서 구름 속에 있다 왔을 것 같은, 어느 하늘 속에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은 시야 끝을 덮는 수레국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노래에서 어떤 발상을 얻어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야에 왔다 사라지지만 찰나를 전부처럼 살아간다면 수레국화 피는 순간에 둥지를 들고 영원을 만들고 싶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 결과를 중요하게 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찰나를 버리거든요. 근데 인생은 찰나를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결론은 사랑했냐 안 하고 살았냐로 결론이 납니다. 사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인생을 잘 산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그 실패한 인생. 네.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나는 사랑할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전에 늘 갔던 데인데 모처럼 가니까 수레국화가 너무 활짝 피어 있는데 그게 찰나의 순간 아닙니까 내 눈에는. 그래서 이 찰나를 전부처럼 살아간다면 수레국화 피는 순간에 둥지를 들고 영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영혼처럼 늘 살아간다면 저는 그래서 순간을 엄청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는 있잖아요. 제가 이게 과천이죠. 둘레길을 걸을 때 비 올 때 맨날 이리 다니다가 이게 이제 사실 한 6월 20일쯤에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거 시를 갖다가 편집을 하면서 이걸 뺐다가 넣은 시입니다. 네. 너무 마지막으로 넣은 시라서 기념이 돼서 한번 넣었습니다. 물빛 손사래. 손사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물빛이 비가 올 때 그 물빛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래서 그 예술가는 두 가지 것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과 빛. 그래서 이제 그 물빛 손사래. 마음의 깊은 숲에 비바람 칠 때 반응하는 잎들이 있다. 그대와 마주한 눈빛이 떠르르 구르는 이슬이 되어 안개처럼 흐릿해져도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생각의 가지 끝에 물빛 손사래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쟁이 덩굴의 벽화라고 썼는데요. 이 담쟁이 덩굴은 진짜 이 담쟁이 덩굴을 보고 쓴 겁니다. 이게 약간 어두워할 때 가로등이 켜질 때 있잖아요. 담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나비 한 마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내가 이 담쟁이 덩굴에 내가 걸터 앉아 있고 싶다는 이런 의미니까 나를 도입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쟁이 덩굴 벽화. 줄기와 잎들의 그림자, 중간중간 벗겨진 담벼락, 단풍 든 한입 한입, 가로등빛 절묘하구나. 물감을 먹은 것인지 시간의 담벼락에 한바탕 자유가 그려져 있구나. 넝쿨잎에 걸터 앉아 어느 생애의 벽화를 그리고 있는 나비 한 마리.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제가 그래도 어찌됐든 평생 역작을 내가 이렇게 시집을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그게 어떻게 됐던가. 와, 시가 몇 편이 실리신 거예요? 거의 한 100편? 100편 넘게 실어졌겠죠. 와. 여기 이제 그 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식 투자는 모래성을 쌓는 모래성 같아서 모래성은 자꾸 만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침묵이 투자일 때가 있고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지금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시 낭독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 기업 설명하시는 것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낭독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식이 없었으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 꽃을 한 송이 바라봐도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시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네. 감정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데 감정을 사용하냐, 사랑하는 데 감정을 사용하냐, 네. 아니면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감정을 사용하냐는 건데, 저는 시를 쓰면서 참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면은 느끼는 사랑이 특별한 깊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랑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두근거릴 가심이 없어요. 인간은. 남녀의 사랑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는데도 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펼쳐져 있는 이 뭐 아까 이야기한 수레국화 같은 그런 광경을 보고 산다면 뭐 굳이 뭐 돈이 꼭 있어야 행복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래도 현실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런 차원일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는 것 중에 행복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물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식 투자 바뀌어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시간도 아니고 어찌됐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를 알려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물결 속에 있어야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치열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나는 주식 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 없으면 더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이 인생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늘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과정은 싹 무시된 상태에서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면 공포가 되고 막 두려움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그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 너무 공감되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불안감을 다스려야 되니까 아름다움을 다스리는 것과 불안감을 다스리는 것은 접근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가 없었다면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 않을까. 그럼 불안감을 다스리는 법은 뭐예요? 불안감을 다스리는 것은 현실을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불안해도 현실에 대해서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려버렸습니다. 본전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성을 늘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을 조금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하루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주식 투자의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월과 그 시대가 그냥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헤엄쳐서 도달할 그 수익이 아닌 것입니다. 수익과 나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식 생각 안 한다고 해서 하늘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내가 뭔가 행동을 안 하면 그냥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저거 없다고 내가 뭐 못 살 인생도 아니고 아니 저거 폐지 주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무엇이 잘나서 폐지 주서 나도 인생 안 되면 그냥 용기 있게 폐지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내 인생이라고 하면 감당하고 가는 거지. 응? 나는 뭐 빌딩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누가 언제 그런 답을 제시해 놨습니까? 내일 미국이 뭐 망할지 중국이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시대 속에 내가 흘러갈 뿐이지.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안할 것도 없고 기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두려움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증폭시키는 것이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현실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자기 상상 속에서 증폭시켜갖고 결국 무너져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매매를 최대한 자제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런 방송 막 나오면 막 주식 투자를 먼저 사놓고 먼저 팔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사고 1년에 한 번 팔고 이게 평균입니다. 그 안에 저는 두려움 없고 그 안에 뭐 어떤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 팔아서 다른 건 산다고 수익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짜 수익 난다는 보장이 생길 때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샅샅이 뒤져서 이건 진짜 내가 땅 짓고 헤엄차기처럼 주식 투자가 쉬운 거야 했을 때 기존 주식 팔아서 얼마든지 사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옛날에 주식을 분석할 때는요. 전 차트를 하루에 5번 자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는요. 하루에 평균 잠을 1시간 반 자고 1년이고 2년이고 살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예전에 굉장히 크게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는 망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잤냐. 하루에 몇 시간 잤냐. 그 사람이 하루에 1시간 반 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각오를 한 거예요. 하루에 모든 차트를 5번 보고 잠을 자자. 그래서 5번 보기 전에 잠을 아예 안 잤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뭐 심심하면 전 차트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늘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전 차트를 아무리 돌려도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잘 발굴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럼요. 내 머릿속에서 야 이건 진짜 돈 벌겠다 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본전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확신이 강한 다음에 50%도 벌어도 만족하고 2배를 벌어도 만족하는데 머릿속에는 야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면 한 10배 벌 종목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고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발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뭐 사실 남이 좋다는 주식 뉴스에 나온 주식 다 주식 올라 있잖아요. 저는 그런 주식 뭐 절대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저는 그런 주식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좀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보다가 정말 이렇게 주식이 좋아서 막 분석해서 들어가서 딱 보면 결론이 우리나라는 참 주식하기 어려운 게 대주주 리스크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한국알콜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계열사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목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 바뀌면은 더 이렇게 작은 주식 같은 데서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올리시는 그런 거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식을 2가지 관점에서 좀 주식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이걸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억 이상 되면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몇 프로 낼 것 같습니까? 딱 계산해보면 27%입니다. 근데 손해난 것은 가만 안 해줍니다. 내가 그 주식 투자하면서 이익 나기까지 밥 먹고 쓴 돈은 가만 안 해줍니다. 그냥 27%를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신용 이자도 나갈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반영 안 해줍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 이자도 나가면서 주식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전혀 반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50% 가깝다고 봐야죠. 이익금에. 그리고 개인 투자가가 대주주를 지분으로 공략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대주주 리스크라는 게 사라질 것인데 10억 이상 대주주, 뭐 코스닥은 2% 이상 지분 사면 대주주, 뭐 거래소는 1% 이상 대주주, 막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이 나중에 시간 가서 뭐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세금 27% 내고 그 비용 정산하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가 높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주식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진짜 특별한 대주주 아니면 정말 진짜 알짜배기 아까 한국알콜 같은 진짜 그거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아니 생각해봐요. 국내에만 부동산이 한 5, 600억 같이 있는 것이 장부가액이 뭐 40억짜리 뭐
기껏 해봐요. 아마 두 개 다 합하면 140억이나 될지 100억이나 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공장도 막 모두도 한 400억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2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현실화 안 시키고 옛날로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계속 안 올라가야만이 자자손손 증여하면서 먹고 사니까. 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얼마나 하면 상속세가 있어야 낼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돈을 벌게끔 하다 보면은 그 돈 어디서 벌겠습니까? 그렇죠.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부가 엄청나게 유출이 되는 거죠. 왜 미국에 가서 사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성장성이 있고 뛰어난 종목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아야 국회의원 선거도 나고 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은 정치인하고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대주주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액 주주가 뭐 정말 뭐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에 하는 참 옛날에 기억이 나요. 9만 얼마 할 때 있잖아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점을 쳤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죠. 요즘 비트코인 막 3만 1,000달러인가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최하 보합 아니면 조금이라도 상승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챗GPT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그 채굴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있지만 하여간 그 모든 것이 가상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무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많이 왜 올라가겠어요? 요즘 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프리고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프리고진 지금 러시아 화폐 뭘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야죠. 다 바꿔야죠. 지금 세상이 어수선해지니까 중국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까지 누가 언제 수평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상화폐로 바꿔야 될 그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지금. 네. 은닉하려고. 은닉을 떠나서 가상화폐로 안 바꾸면 다 뺏겨버리는데. 뺏겨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상화폐가 우리가 보면은 뭐 저는 이런 투자 관점을 아예 모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런데 쓸모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반도체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 또 두 번째, 네. 여러분들 어제 뭐 에코프로가 엄청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전지 주식들이 테슬라가 급등하고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급등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반도체 소요도 그만큼 급증한다는 소리입니다. 전기차라든가 들어가니까. 배터리 충전소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원재료 만드는 데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소요가 굉장히 2차 전지 때문에도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옛날에 9만 원 할 때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팔으라고 엄청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 삼성전자 뉴스를 검색하면 다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맞아요. 다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요. 뜬금없이 다 안 좋은 뉴스를 한 번씩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96,000원대요. 네. 그때 지금 내가 검색해 놓은 것보다 더 안 좋은 뉴스를 봤는데 네. 그것처럼 제가 그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삼성전자 이제 고독 현장입니다. 이게 고독 형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P1이 P2가 P1보다 한 1.5배 클 겁니다. P3가 P2보다 1.5배 클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P3가 연말에 완공됩니다. 이 부분에는 EUV 공정 라인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P1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 1층에 메모리, D램, 랜드프레시, 파운드리 세 개를 같이 넣습니다. 2층도 D램, 랜드프레시, 파운드리 네. 세 개 같이 넣고 네. 계속 공장을 그런 식으로 짓습니다. 이 공장을. 근데 이 P3가 이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올 연말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늦으면 조금 늦어지는 것은 내년 초까지 갈 건데, 그런데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P4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골조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V2라고 있습니다. V2. V2는 EUV 노광 장비만 있어갖고 노광 공정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노광 장비가 이런 데도 설치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생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마 여기서 노광을 해서 이렇게 웨이퍼를 가져다가 또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광 전용 라인을 했는데 이 노광 전용 라인은 뭐 완공이라는 이런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광 장비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2022년 말쯤에 이것이 완공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P3가 이게 가동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랜드프레시, D램, 파운드리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무리 그 감산을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면 하이닉스 같은 데서 반도체 장비 발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공격적으로 장비 발주를 할 수 있고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소식도 보면서 한번 돼요. 그러니까 TSMC 있잖아요. 2018년도에 장비가 7, 8대 했습니다. 매월 6만 장에서 8만 장 정도 웨이퍼를 투입을 해서 싹 폐기 처리했어요. 이건 뭐냐면 EUV 장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올 최대 8만 장. 그래서 1년에 그때 당시 100만 장을 웨이퍼를 폐기 처리했어요. 그때 삼성전자는 EUV 장비가 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러니까 TSMC가 월 120만 장을 폐기 처리를 할 때 삼성전자는 30만 장 정도로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경쟁력이 몇 배씩 차이가 날까요? 3, 40이 4배 아닙니까? 네. TSMC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장비 대수가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경쟁력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2022년도의 말에 EUV 장비가 60대, 삼성전자가 25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TSMC가 이제 뭐냐면 EUV 장비 발주를 엄청 줄이고 있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반도체 불황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공장들을 준공을 시키면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TSMC보다 더 고객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줄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 TSMC가 120만 장 폐기 처리할 때 30만 장 처리했던 걸 거꾸로 역으로 있잖아요. TSMC보다 더 많은 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반도체 전용 노광 공장도 만들어졌고 또 P3가 이제 완공이 되면 EUV 공정이 막 본격화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TSMC하고 비슷비슷한 규모로 막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웨이퍼를 그냥 폐기 처리를 하더라도 시험 생산을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장을.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수율 격차가 있다는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TSMC가 주가가 오르니까 삼성전자도 오를 것이다. 엔비디아 같은 데는 팹리스 아닙니까? 팹리스가 오르니까 오를 것이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3천 원 이렇게 왔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2.5D 패키징 후공정 기술이 되면은 챗 GPT 있잖아요. GPT
생산 물량, 위탁 생산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의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삼성전자는 이런 협의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고객사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점점 개선이 되니까. 네. 어찌됐든 TSMC에다만 주면은 가격도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기회가 오는 것이죠. 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2분기 그 반도체 영업 손실을 4조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이제 삼성전자 원래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이었습니다. 전체.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분기 이 영업 손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4,600억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 안 난 것이 다행인 것이죠. 네. 이것이 얼로 말하면 굉장히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인 것이에요. 다들 이제 손실 날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상승은 P3가 준공되고 네. 났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갖냐. 왜냐하면 막 그런 것이 준공이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D램 생산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0개 생산하는 거, 100개 생산하는 것은 원가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경쟁력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치킨 게임이 와도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한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P3를 올 연말에 이제 가동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 계열사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분이 높은 것을 한번 봐보면 CMS가 9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네. 아까 이야기한 CMS. 이 장비 회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84%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20 몇 프로다, 10 몇 프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한 5조 8,832억이었습니다. 작년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기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에 반도체 수요도 엄청나게 되고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가 엄청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XR 가상현실 있잖아요. 네. 뭐 MR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AR, VR이라고 하는데 그러죠.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보시면 XR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애플이 있잖아요. WOLD CF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RGB잖아요. 네. 글이. CF가 뭐냐면 컬러 필터입니다. 컬러 필터를 통해서 화이트 하얀색을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음극 있고 양극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오픈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마스크가. 오픈 마스크를 사용해서 하나하나를 증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드, 오렌지 해갖고 이게 이제 발광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그린 해갖고 발광층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WOLED CF는 어지럽고 충전을 해도 뭐 한두 시간 사용하면 끝이고 무겁고 네. 두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인수했다는 이매진 있잖아요. 이매진에서 마이크로 OLED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APS는 FMM으로 이렇게 이 RGB 이것을 증착을 할 때 FMM을 사용하는데 이매진은 우리 이제 반도체 노광하듯이 웨이퍼에다 있잖아요. 웨이퍼에다 구멍을 가로 세로 1인치에다 3,000개씩 뚫으면 3,000 ppi, 4,000개를 뚫으면 4,000 ppi 이런 식으로 한 번 사용하고 맙니다. FMM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것을 인수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선점을 해버린 거죠. 네. 이 OLED, 진짜 마이크로 OLED로 갈 수 있는 시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를 맨 처음에는 WOLED CF를 갖다가 애플에서 이제 그 가상현실에 사용하지만 그 디스플레이를
애플에 납품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OLED 이 다음에 사용할 이걸 납품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의 한 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RGB 올레이 도수를 개발 본격 착수한다.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에다 이렇게 장비를 시험 장비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WOLED CF입니다. 네. 이건 이제 시험 장비예요. 이거 왜냐하면 중국의 BOE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일본의 소니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냥 시험 삼아서 이제 이것을 한번 증착 장비를 발주를 해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진짜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WOLED가 아니고 있잖아요.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매진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애플에다가 있잖아요. 차세대 기기를 납품할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 OLED를 뛰어넘어가지고 LED OS라고 LED 있잖아요. 일본의 소니가 잘하는 그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빨리 개발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칩을 갖다 퀄컴 칩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 장비를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발주하는 가격이 1조에서 2조 사이 1, 2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캐논 토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받는 애플에서 캐논 토키 장비를 선호를 하고 거기서 그동안에 그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때 분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캐논 토키는 이제 수직 증착이 아니라 수평 증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6세대 디스플레이와 이 XR이 삼성전자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휴대폰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모든 어마어마한 카메라까지 그 삼성전자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도 어마어마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봤듯이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매진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매진 실적이 지금 작년도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네. 이매진이 엄청 안 좋아졌는데 이매진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 회사가 세계적인 장비 회사인데 장비를 잘 팔아야 삼성도 그 장비가 EUV 장비 세계 최고의 장비가 나와야만이 삼성도 생산이 잘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다 외부에서 사와야 되면은 사실 다른 회사하고 경쟁력이 차별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를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TSMC하고 해결해야 될 수율 과제가 남아있다.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수율 과제가 해소가 되면은 정말 큰 상승의 관점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영역 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율을 잘 잡으면 좋겠네요. 그러죠. 네. 우리나라 국가 명운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정말 놀라운 거지만 이렇게 기업 분석해 주시면은 진짜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준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어떤 주식을 고집을 부려서 그 주식이 정말 진짜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어제 급등하는 것을 보고 그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혹시라도 내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형주 이렇게 큰 흐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5번씩 전 차트를 보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예전에 분석을 했다는 것은 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담당은 별로 인기는 없어도 중소형주를 이렇게 소개하고
분석해 주는 것이 저의 담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 안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은 마음 아프지만 기업 가치는 너무 뛰어나도 대주주 리스크라는 것이 있어서 참 저 또한 그 부분에까지는 어떻게 분석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감안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남들이 전혀 모를 듯한 그런 분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해서 수목하루 사는 나무처럼의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